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의 달라스 웨인즈라는 사람이 있다. 그의 직업은 높은 건물 외벽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는 페인트공이었다. 2008년 어느 날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높은 건물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순식간에 몸이 고압 전선에 닿는 대형 감전 사고를 당했다. 엄청난 전류가 얼굴을 통과하면서 얼굴 대부분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그는 현장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무려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의사들도 그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중한 상태였다. 기적처럼 3개월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이런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는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했다. 사고 전 사진과 사고 후 사진을 비교해보면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얼굴의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손상되었다. 다행히 입의 기능은 일부 남아있어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눈과 코를 비롯한 얼굴 대부분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두려운 일이 하나 있었다. 사랑하는 어린 딸 스카렛을 만나는 일이었다. 혹시라도 딸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울지는 않을까,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서지는 않을까, 아빠를 피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는 딸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사고가 난 지 몇 달 후 어린 딸 스카렛이 병원을 찾아왔다. 웨인즈는 떨리는 마음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예상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스카렛은 아빠의 달라진 얼굴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더니 얼굴에 뽀뽀를 하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사랑해. 그 짧은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나를 아직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그 순간부터 그는 치료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얼마 후 미국 의료계는 그를 위해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 당시까지 미국에서는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미국 최초의 안면 전체 이식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수술은 단순한 성형수술이 아니었다. 기증자의 얼굴 피부뿐 아니라 근육과 혈관, 신경, 코, 입술, 턱 등 얼굴 대부분의 조직을 이식하는 초고난도 수술이었다. 작은 혈관과 신경 하나까지 모두 연결해야 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도 엄청난 도전이었다. 수술에는 성형외과, 구강학 안면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약 30명의 의료진이 한 팀이 되어 무려 1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다. 이 수술의 목적은 단순히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말을 하고 표정을 지으며 다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었다. 17시간의 대수술이 끝난 후 웨인즈는 마취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게 딸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희망을 준 딸이 있었기에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얼굴이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했다. 또한 얼굴의 감각과 근육을 되찾기 위해 오랜 시간 재활치료와 여러 차례의 추가 수술도 계속 받아야 했다. 웃는 연습을 다시 해야 했고 음식을 먹는 연습도 해야 했으며 사람들과 눈을 마주보는 것조차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년 동안 이어진 치료와 재활 끝에 그는 사고 직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얼굴을 갖게 되었고 다시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합니다. 비록 얼굴은 잃었지만 가족들은 더 가까워졌고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 얼굴을 되찾은 의학 이야기만이 아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은 놀라운 의술만이 아니었다. 30명의 의료진이 17시간 동안 이어간 헌신도 귀했지만 그 수술대에 오르기로 결심하게 만든 것은 어린 딸의 한마디였다. 아빠 사랑해.
그 사랑이 절망 속에 있던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시련은 반드시 찾아온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상처와 실패,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경험하기도 한다. 시련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시련 자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학교에 비유하면 시련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련이 찾아오느냐가 아니라 그 시련 앞에서 무엇을 붙잡느냐이다. 웨인즈는 얼굴을 잃었지만 사랑을 붙잡았고 절망을 붙잡는 대신 희망을 붙잡았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도 인생의 시련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족을 통해, 때로는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다시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신다. 오늘의 시련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뉴욕의 변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범죄학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사소한 무질서나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더 큰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왜 쉽게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유리창 하나가 깨진다. 그런데 그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누군가 그 틈으로 작은 쓰레기 하나를 던져 넣는다.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집안은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된다. 결국 그 집은 사람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폐가가 되고 만다. 반대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다르다. 유리창이 깨지면 바로 고치고 집안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작은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에 집은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미 더러워진 골목길에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린다.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호텔 로비에 들어가면 누구도 쉽게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다. 깨끗한 환경이 사람들의 행동까지 바꾸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다. 이 이론은 1982년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했다. 그들은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더 큰 범죄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뉴욕은 이 이론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당시 뉴욕은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특히 지하철은 낙서로 뒤덮여 있었고 무임승차와 시설 파손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지하철 이용을 꺼렸고 도시 곳곳은 범죄의 온상이 되어갔다. 처음에는 밤에만 위험하던 도시가 점차 낮에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갔다. 결국 많은 시민과 기업들이 뉴욕을 떠나기 시작했고 도시 전체가 점점 황폐해지고 있었다. 이때 범죄학자 조지 켈링의 제안을 바탕으로 뉴욕 교통당국은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처음부터 강력 범죄만 쫓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 가득한 낙서를 깨끗이 지우고 무임승차를 철저히 단속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시설을 정비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곳은 질서가 살아있는 곳이다.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는다. 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폭행과 강도 같은 강력 범죄도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작은 무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결국 도시 전체의 분위기와 시민들의 의식까지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이후 1994년 취임한 뉴욕시장 루돌프 줄리아니에 의해 도시 전체로 확대되었다. 낙서와 무임승차뿐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 신호위반 같은 경범죄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했고 경찰력을 강화하여 도시 전역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힘썼다. 물론 뉴욕의 범죄 감소는 하나의 정책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경찰력 강화, 치안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시행되었다. 그러나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깨진 유리창의 원칙은 도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철학이 되었고 뉴욕은 점차 세계적인 도시로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이 이론은 오늘날 기업 경영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마이클 레비는 자신의 저서 깨진 유리창 법칙에서 기업의 작은 실수나 불친절,
지저분한 매장 환경 등을 모두 깨진 유리창이라고 표현했다. 원대한 경영 전략보다 고객이 느끼는 작은 불편을 즉시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신뢰와 생존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칙은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작은 무관심 하나, 사소한 게으름 하나, 미루어둔 일 하나가 쌓이면서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건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 반대로 작은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간다. 책상을 정리하는 작은 습관, 약속 시간을 지키는 태도,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생활,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습관, 맡은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 처리하는 자세는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삶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결국 사람의 인생도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문제가 찾아오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 삶 전체가 달라진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습관과 작은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한다. 1988년 4월 28일 하와이의 푸른 바다 위 약 7,300m 상공을 순항하던 알로하 항공 243편에는 95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평범한 비행을 하고 있었다. 하와이 섬 사이를 오가는 40분 남짓한 짧은 국내선 노선이었기에 대부분의 승객들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거나 대화를 나누며 편안하게 비행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비행기 앞부분 천장이 순식간에 통째로 뜯겨나간 것이다. 순간 엄청난 기압 차이가 발생하면서 기내의 공기가 폭풍처럼 밖으로 빨려나갔다.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고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다. 강풍은 사람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만큼 거셌고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앞쪽에서 근무하던 사무장 승무원이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폭풍 같은 기류에 휘말려 기체 밖으로 빨려나갔고 끝내 실종되고 말았다. 조종실 역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계기판은 요란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고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붙잡았다. 비행기가 그대로 공중에서 분해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두 조종사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즉시 비상 강화를 실시했고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공항인 하와이 카올루이 공항을 향해 기수를 돌렸다. 숨막히는 13분. 승객들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놀랍게도 비행기는 무사히 활주로에 착륙했고 사무장 승무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당시 전 세계 언론은 이 사고를 기적의 착륙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오랜 조사 끝에 놀라운 결론을 발표했다. 원인은 폭탄도 아니었고 테러도 아니었으며 조종사의 실수도 아니었다. 바로 금속 피로였다. 비행기는 매일같이 하늘을 오른다.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기내 압력이 유지되기 위해 동체가 바깥으로 팽창하고 착륙하면 다시 압력이 줄어들면서 수축한다. 이 압축과 팽창이 하루에도 여러 번, 수년 동안 수만 번 반복되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균열들이 동체 곳곳에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균열은 너무 작아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비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승객들도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멈추지 않았다. 비행을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커져갔다. 결국 어느 날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동체가 한순간에 찢어지면서 엄청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기계공학에서는 피로 파괴를 가장 무서운 위험 가운데 하나로 여긴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는 균열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재료가 견딜 수 있는 피로 한계를 계산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직 멀쩡해 보여도 부품을 교체하면 작은 균열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수리한다.
왜냐하면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 거대한 사고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계속되는 스트레스, 반복되는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에게 받은 상처, 기도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현실. 이런 일들이 하나씩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몰려올 때가 있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도 피로가 쌓인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간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속에서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바로 영혼의 금속 피로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의 균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살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한 사건을 보자. 1995년 미국 피츠버그.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힌 황당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자가 하루 동안 은행 두 곳을 연달아 털었다. 그런데 경찰들이 CCTV를 확인하면서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다. 보통 강도라면 얼굴을 가리기 위해 복면을 쓰거나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심지어 옷차림까지 바꾸며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고 한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채 은행 안으로 들어왔다. CCTV를 정면으로 바라보기도 했고 심지어 카메라를 향해 씩 웃기까지 했다. 마치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경찰은 CCTV 화면만 보고도 그의 얼굴을 쉽게 확인했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의 집을 찾아갔다. 체포되는 순간 경찰들은 더 놀랐다. 그는 도망가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외쳤다. 말도 안 돼. 나는 분명히 얼굴에 레몬즙을 발랐단 말이야. 경찰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매우 진지했다. 그의 이름은 메가더 휠러. 그는 오래전 학교에서 배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레몬즙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열을 가하면 글씨가 나타나는 투명 잉크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원리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 그렇다면 얼굴에도 레몬즙을 바르면 내 얼굴도 투명하게 보이지 않겠지. 그는 실제로 범행 전에 얼굴에 레몬즙을 듬뿍 바르고 거울 앞에서 사진까지 찍어보았다고 한다.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했다. 사실은 카메라 각도나 촬영 실수였을 뿐인데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믿어버렸다. 결국 그는 가장 어리석은 확신을 가장 강한 믿음으로 붙들고 범죄를 저질렀고 몇 시간 만에 감옥으로 향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품고 살아간다. 기대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러나 모든 기대가 옳은 것은 아니다. 현실과 진리 위에 세워진 기대는 사람을 살리지만 근거 없는 기대와 착각은 결국 사람을 넘어뜨린다. 메가더 휠러는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 결국 그 헛된 확신은 그를 범죄로 그리고 감옥으로 이끌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내 기대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착각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 두 사건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사건은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결국 큰 파괴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번째 사건은 잘못된 확신과 헛된 기대를 붙들면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내 영혼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기대와 확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가? 영혼은 기도로 점검하고 기대는 말씀으로 점검할 때 우리는 피로에도 무너지지 않고 착각에도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 어느 휴양지에서 한 부부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모습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의 피해자는 아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늘 궁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아내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 역시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오랫동안 폭력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 깊은 상처와 분노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채 지금의 살 속에서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카페를 찾아옵니다. 바로 아내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전처와 이혼과 관련된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현재의 남편은 번뜩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저 사람에게 아내를 다시 맡기고 나는 도망가면 되겠구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 남편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혹시 다시 우리 아내 곁에 남을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는 더욱 기상천외한 제안을 내놓습니다. 남자답게 승부를 해서 진 사람이 아내와 함께 사는 것으로 합시다.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두 남자는 뜻밖에도 이 제안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특별히 내세울 만한 재주나 기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공평한 종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드디어 세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두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눈 뒤 서로를 노려보며 마주 섭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승부가 시작됩니다. 그 종목은 다름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평하다고 알려진 게임 묵찌빠였습니다. 인생을 걸고 묵찌빠를 하는 두 남자의 모습은 그 자체로 우스꽝스럽고 코믹합니다. 난 대학 시절 묵찌빠를 전공했단 사실 네 놈을 이겨 눈물 콧물 쏙다 빼줘마. 난 묵찌빠로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 네 놈을 이겨 가문의 이름 높이리. 정정당당한 게임 정정당당한 가위바위보 시작해. 묵찌 묵 남자는 역시 주먹. 꼬마이가 가위바위보 묵찌 남자는 역시 주먹 가위바위보. 나는 대학 시절 묵찌빠를 전공했다. 난 묵찌빠 유학까지 다녀왔다. 오늘 내 놈을 이겨 눈물 콧물 다 빼주겠다. 가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허세와 비장함으로 가득 찬 두 남자의 대결은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이 이야기는 1841년에 작곡된 오페라 리타의 한 장면입니다. 이후 1848년 이탈리아에서 폭력적이고 드센 아내와 서로 살기 싫어하는 남편들이라는 내용으로 공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리타 마이너스 매 맞는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공연되었으며 2016년에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 작품 속 세기의 묵찌빠 대결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동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수많은 패러디 영상과 개사 콘텐츠가 만들어질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장면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묵찌빠를 진지하게 하는 모습이 웃기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두 남자의 모습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숨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고 누군가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때로는 과장된 자신감을 드러내고 허세를 부리며 어떻게든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고 애씁니다. 리타에 등장하는 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들은 묵찌빠 하나로 인생을 걸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에 과장된 말과 허세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고 부족하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다시 내가 해낼 수 있다. 내 힘으로 충분하다. 내가 더 잘났다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인정과 허세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모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SNS를 열어보면 모두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다시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더 큰 허세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열등감과 허세는 서로 반대되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열등감이 생기고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허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리타의 묵찌빠 장면이 웃긴 이유는 단순히 두 남자가 우스꽝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허세와 경쟁심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숙은 자신을 과장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도움을 구할 줄 알고 겸손하게 성장해 갑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이기기 위한 또 하나의 묵찌빠 승부가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열등감과 허세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교와 경쟁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